수면은 든든한 아군이지만 적으로 돌리면 가장 두려운 상대로 돌변한다. 최고의 수면이란 바로 뇌와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궁극의 질 높은 수면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조사에서 세계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당 오락이니 밤샘 작업이니 하며 적게 자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죠. 이제 예전보다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충분한 수면 시간을 조금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매일 밤 찾아오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면 시간이 나머지 3분의 1을 결정하기에 수면을 든든한 아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단순히 수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정신과 교수이자 동대학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인 니시노 세이지의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1년 동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수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등을 과학적 이론에 근거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수면의 질은 수면이 시작된 직후 90분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으면 나머지 수면의 질도 비례하고 깨어있는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결정짓는 황금시간 90분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체온과 뇌에 있다고 하는데요. 체온과 뇌가 우리의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분 숙면의 기적,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숙면을 위한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최고의 수면이 양적인 수면은 아닌 만큼 잠에 관한 고민도 양적 전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고의 수면이란 무엇일까? 바로 뇌와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궁극의 질 높은 수면이다. 수면과 깨어있는 시간인 각성은 한 몸이다. 질 좋은 수면으로 뇌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바로잡으면 그날의 업무와 학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단순히 양을 추구해 늘어지게 자면 오히려 컨디션이 망가지고 만다. 또 낮에 컨디션이 좋아 열심히 성과를 내면 그만큼 뇌와 몸과 마음도 지치므로 하루를 마치면 수면을 통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는 동안 우리의 뇌와 몸에서는 다양한 일이 벌어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뇌와 몸 안에서는 수면 중에도 자율신경, 화학물질, 호르몬이 쉬지 않고 일한다. 잠자는 동안 뇌와 몸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되돌리고 철저하게 수면의 질을 높여 최강의 각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수면이다. 수면의 질은 각성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스탠퍼드 소속 학생이나 연구자, 직장인, 내 도움을 받는 프로 선수만 봐도 성과를 내는 사람은 모두 수면의 질을 중시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황금시간 90분의 법칙이다. 렘수면, 논렘수면의 주기와 상관없이 수면의 질은 수면이 시작된 직후 90분으로 결정된다.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다면 나머지 수면의 질도 비례해 올라간다.
반대로 처음 90분을 망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낮에 활동을 돕는 호르몬 분비에도 차질이 생긴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수면 시작 후 90분 동안 제대로 푹 잔다면 최고의 수면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수면 전문가지만 이 책은 어려운 전문서는 아니다. 오히려 실용성과 효과를 중시해 잠들고 싶어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단, 근거 없는 이야기는 쓰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한다. 고전 교과서의 인용을 넘어서 최신 과학으로 처음 밝혀진 사실이나 스탠퍼드에서 연구한 최첨단 지식을 독자 여러분에게 되도록 쉽게 전달하고 싶다. 황금 시간 90분으로 최고의 뇌와 몸을 만들자. 맨 처음 90분을 깊게.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바쁘다. 그렇기에 수면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수면의 질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사람은 잠들고 나서 눈 뜰 때까지 계속 똑같은 형태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 수면에는 뇌는 깨어있고 몸은 자는 렘수면과 뇌도 몸도 자는 논렘수면이 있는데 자는 동안 두 종류의 수면이 반복된다. 잠이 들면 곧바로 논렘수면이 찾아온다. 특히 맨 처음 90분을 차지하는 논렘수면은 수면 주기 전체에서 가장 깊은 잠이다. 사람을 2단계에서 깨우기는 매우 어렵고 억지로 깨우면 일어나서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 뇌파를 측정하면 비활성 상태를 나타내는 크고 서행 운전하는 듯한 느린 파형이 나타나므로 서파 수면이라고도 부른다. 입면 직후 약 90분 뒤에는 첫 번째 렘수면이 찾아온다. 눈꺼풀 아래에서 안구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급속 안구 운동이 나타나며 렘수면 동안에는 꽤 현실적인 꿈을 꾸기도 한다. 이때는 의식이 없으나 비교적 간단하게 깨울 수 있다. 참고로 렘이란 급속 안구 운동의 약자다. 논렘 수면과 렘 수면은 날이 밝을 때까지 4, 5회 반복해서 나타나며 보통 날이 밝아올수록 렘 수면의 출현 시간이 길어진다. 날이 밝을 무렵 얕고 긴 렘 수면이 찾아올 때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논렘 수면은 입면 직후에 가장 깊고 반대로 아침이 다가올수록 얕아지며 지속 시간도 짧아진다. 수면을 관리할 때는 첫 번째 논렘 수면 단계에서 깊이 자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2단계에 깊이 잘 수 있다면 뒤따라오는 수면 리듬도 제자리를 찾아 자율신경이나 호르몬도 원활하게 기능하므로 다음날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 이처럼 입면 직후 90분 동안 이어지는 가장 깊은 잠이 최고의 수면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 잠든 직후에 생성되는 최강 호르몬. 잠든 직후 90분을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은 말 그대로 황금이라 할 만하다.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논렘 수면이 찾아올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가장 깊게 자야 할 첫 번째 논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외부의 방해를 받으면 성장 호르몬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의 성장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니다. 성인의 세포 증식을 돕거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도 있다.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장시간 깨어있으면 자고 싶다라는 수면 욕구, 즉 수면 압력이 커지는데 첫 번째 논렘 수면에서 수면 압력의 대부분이 해소된다. 황금 시간 90분의 질을 높이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낮 시간의 졸음도 사라진다. 더 나아가 푹 잤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은 일도 없어진다. 가령 4시간만 잤다고 해도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으면 4시간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잘 시간이 없을수록 절대로 90분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전체 수면은 물론 다음날의 작업 능률까지 은이나 동은커녕 고철 덩어리로 변한다. 수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논렘 수면 방해 실험을 할 때가 있는데 맨 처음 90분을 방해하면 이어지는 수면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흐트러져 실험을 이어갈 수 없으므로 보통 두 번째 논렘 수면부터 방해한다. 그만큼 맨 처음 90분은 수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이룬다.
그럼에도 한 가지 미리 말해두자면 단시간 수면자가 아닌 보통 사람은 적어도 6시간 이상 자는 편이 가장 좋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지만 수면 시간을 적어도 6시간 확보해 준다면 수면 학자로서도 기쁘겠다. 하지만 최소한의 수면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차선책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배러된 나싱이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나은 정도가 아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수면의 차선책은 인생의 질까지 바꿀 것이다. 차선책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며 황금시간 90분을 얻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스위치는 체온과 뇌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 잘 자는 것만으로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이상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해도 잠자는 방식을 바꾸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각성시의 컨디션이 제자리를 찾을 뿐 아니라 기력도 왕성해진다. 소수 정예의 수면 부대를 아곤으로 만들자. 어떻게 하면 황금시간 90분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 그러나 이렇게 생활하라는 조언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무리한 요구다. 늦은 밤 벌써 12시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료를 완성해야 해. 하며 고군분투한 경험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날이라도 밤샘만은 피해야 한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졸리면 일단 자고 황금시간 90분을 마친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렘수면 시점에 일어나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렘수면을 포함해 고작 100분 정도밖에 못 잔다고 해도 깊이 잔다면 수면의 질은 확보할 수 있다. 첫 번째 렘수면이 찾아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알람을 맞춘다면 90분 뒤와 100분 뒤로 두 개를 맞추는 편이 좋다. 이렇게 자더라도 수면의 양은 당연히 불충분하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최소 조건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잠든 시간 100분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효율을 올리는데 확실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한편 졸음을 참고 새벽 4시쯤 자료 작성을 끝낸 다음 적어도 7시까지 3시간은 자야겠다고 마음먹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이 경우 정신이 말똥해져 자려고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집중한 뇌는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잠든다 해도 인면 타이밍을 놓쳐서 황금시간 90분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 주기 리듬이 작동하면서 아침이 다가올수록 몸은 깨어날 준비를 시작한다. 동틀 무렵 뇌가 활성화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렘수면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미 설명했다. 새벽녘에 깊은 잠을 자려는 계획은 지구의 흐름을 거르는 방식이다. 게다가 성장 호르몬은 가까스로 분비되더라도 다른 호르몬은 하루 주기 리듬의 영향을 받으므로 새벽에 자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동틀 무렵에는 각성작용을 하는 스트레이트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등 깨어날 준비도 착착 진행된다. 결국 새벽녘까지 일하고 누워도 이불 속에서 잠깐 졸았지만 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만 남는 양도 적고 질도 나쁜 수면이 된다. 가까스로 잠들면 깊은 잠에 빠져서 잠이 덜 깬 눈으로 출근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래서는 보고서를 아무리 잘 써도 발표는 실패하고 만다. 황금시간 90분의 법칙을 알면 다음날 업무 성과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잠들지 못할까? 기면증 환자는 밤에도 황금시간 90분이 찾아오지 않고 걸핏하면 잠에서 깬다.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는 환자도 수면 중 황금시간 90분이 찾아오지 않고 낮에 졸려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는 잠들자마자 1시간에 15회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리므로 수면 주기 안에 당연히 황금시간 90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밤에 자다가 깨거나 낮에 미세수면 상태에 빠진다. 낮에 졸음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질병에 걸렸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아픈 곳이 없어도 맨 처음 90분이 흐트러지면 밤의 세계가 끝나는 순간 괴로운 현실 세계에 막이 오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황금시간 90분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고령자도 올바른 수면을 취해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하면 좋다. 병을 앓는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수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다룰 황금시간 90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개의 스위치를 익혀두자. 수면 스위치는 체온과 뇌에 있다. 이렇게 하면 눕자마자 깊이 잠들 수 있다. 이처럼 수면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쉽게 잠들지 못해 괴로워한다. 매일 같은 시간 잠자리에 들면 하루 주기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 쉽게 잠들 수 있으므로 숙면을 취하는 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자. 특히 취침 시간을 고정해야 한다. 이는 탁월한 인지행동 치료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평소에는 규칙적으로 살지만 내일은 출장 때문에 4시에 일어나야 하니 지금 바로 자고 싶다 라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90분만 자고 일어나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밤에도 1시라도 빨리 자지 않으면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눕자마자 잠들도록 도와주는 두 개의 스위치를 소개하려 한다. 그 스위치란 바로 체온과 뇌다. 체온과 뇌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의 몸과 머리는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순조롭게 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도달해 더 깊이 잠든다. 조금밖에 못 자더라도 수면의 질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중간에 잠에서 깰 걱정도 줄어든다. 다음날 머리가 맑고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 즉, 체온과 뇌는 인면을 도울 뿐 아니라 수면의 양이 많든 적든 확실하게 수면의 질을 높여주므로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다. 갓난아이도 아는 체온의 스위치. 수면의 질이 좋으면 우선 체온이 내려간다. 그러므로 수면을 이야기할 때 체온 저하에 관한 설명은 빼놓을 수 없다. 인간의 체온은 잘 때보다 깨어있을 때 높다. 잘 때는 체온을 낮춰서 장기, 근육, 뇌를 쉬게 하고 깨어있을 때는 체온을 높여서 신체 활동을 유지한다. 이러한 체온 변화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온도를 의미하는 심부 체온에 관한 설명이다. 체온은 근육과 내장에서 일어나는 열 생산과 손발에서 일어나는 열 발산으로 조절이 이루어진다. 심부 체온은 낮에 높고 밤에 낮은데 반대로 손발의 온도는 낮에 낮고 밤에 높다. 깨어있을 때는 보통 심부 체온이 피부 온도보다 2도씨 정도 높다. 피부 온도가 34.5도씨인 사람이라면 깨어있을 때의 심부 체온은 36.5도씨라는 의미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진다. 피부 온도가 오르면 열을 발산해 심부 체온을 떨어뜨린다. 이때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는 2도씨 이하로 줄어든다. 즉, 순조롭게 잠에 빠져들 때는 심부 체온과 피부 온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피부 온도가 34.5도씨인 사람이라면 잠잘 때 심부 체온이 36.5도씨에서 36.2도씨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갓난아이가 졸려서 칭얼거릴 때 살펴보면 뺨이 붉고 손발에 열이 오른다. 잠들 때는 먼저 손발에서 열 발산이 일어나고 이어서 심부 체온이 변화한다. 체온이 순조롭게 변하도록 도우면 쉽게 잠들 수 있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잠들 때에는 심부 체온을 낮추고 피부 온도를 높여 차이를 좁히자. 이것이 바로 황금시간 90분을 부르는 첫 번째 스위치다. 머리를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뇌의 스위치. 업무 이외에도 운동, 식사, 스마트폰, 컴퓨터 등 뇌의 수면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수히 많다. 어찌 보면 직장인뿐 아니라 현대인의 뇌는 모두 24시간 내내 흥분 상태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뇌가 흥분하면 체온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이른바 원발성 불면증은 불안정한 체온 하강과 심부 체온의 상승이 지속되는 과도한 각성 상태가 원인이라는 가설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원발성 불면증은 신체 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특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불면증을 말합니다. 그러니 보드카보다 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뇌의 스위치를 알아두자.
뇌의 스위치를 적절히 다룰 줄 알면 잠든 직후에 찾아오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밝은 방과 어둡고 차분한 방 중에서 더 잠이 잘 오고 푹 잘 수 있는 방은 어느 쪽일까? 대답은 분명 후자로 몰릴 것이다. 어둡고 차분한 방에서 잠들기 위해 침실로 이어지는 각 방과 복도의 전등을 순서대로 끄는 장면을 그려보자. 뇌의 스위치를 끄는 이미지도 이와 비슷하다.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 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실제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과 바로 잠드는 사람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잠자는 데 걸리는 시간을 수면 잠복기라고 부른다. 침구 제조업체인 에어이브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 10명을 모집해 수면 잠복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더니 평균 7에서 8분 만에 잠들었다. 이 정도가 정상 수치다. 비교를 위해 건강하지만 잠드는 데 오래 걸린다고 자각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20명을 대상으로 수면 잠복기를 측정하니 약 10분이 나왔다.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에 불과한 것이다.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잘 자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중 몇십 분 동안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가 아닌 이상 요즘 잠을 통 못 이루는 것 같다 정도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한마디로 수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낮에 심하게 졸리다, 머리가 멍하다, 실수가 잦다 등 낮 동안의 각성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체온을 높이는 3개의 스위치. 1. 목욕은 취침 90분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여서 심부 체온을 낮추자. 체온을 높이고 낮추는 과정은 수면의 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심부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동을 이용하면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이다. 피부 온도는 쉽게 변한다.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시면 손이 차가워지고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난로 가까이 대면 금방 따뜻해진다. 하지만 41도씨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부 온도나 심부 체온이 41도씨로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면 병에 걸리고 만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인간의 몸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 피부 온도는 고작 0.8에서 1.2도씨 정도 변한다. 몸은 근육이나 지방처럼 단열작용을 하는 조직에 감싸여 있고 심부 체온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욕은 심부 체온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스위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단, 과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피로와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숙면을 취하려면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편이 좋다. 우리가 연구한 입욕에 관한 데이터 측정 결과 40도씨인 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근 후 심부 체온은 약 0.5도씨 올랐다. 이에 따르면 평상시 심부 체온이 37도씨라면 입욕 후에는 37.5도씨가 된다. 심부 체온은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욕조에 몸을 담가 심부 체온을 의도적으로 올리면 그만큼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므로 숙면에 도움이 된다. 0.5도씨 오른 심부 체온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90분이 걸린다. 심부 체온이 낮아지는 시점은 이때부터다. 즉, 잠들기 90분 전에 목욕을 마치면 그 이후 점점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피부 온도와 차이가 줄어들어 서서히 잠에 빠져들 수 있다. 바로 자야 할 때는 샤워를 하자. 밤 12시에 자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그려볼 수 있다. 22시 0분,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근다. 피부 온도, 심부 체온이 함께 올라간다. 22시 30분, 목욕을 마친 후 피부 온도는 0.8에서 1.2도씨, 심부 체온은 0.5도씨 올라간다. 땀을 내서 열을 발산하자. 24시 0분, 열 발산으로 심부 체온이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조금 더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때에는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한다. 24시 10분, 잠이 든다.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는 2도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다. 체온은 오르면 저절로 떨어지지만 열을 빠르게 발산하고 싶을 때는 선풍기도 효과적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목욕 후에는 열을 내리기 위해 여름이든 겨울이든 땀이 난다. 추운 계절이라고 목욕하자마자 두꺼운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열을 발산하기 어려워 심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40도씨 미만의 미지근한 물에 15분보다 짧은 시간 동안 몸을 담그면 심부 체온은 0.5도씨보다 적게 오르고 원래대로 돌아가는데도 9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어려운 사람은 심부 체온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만 하는 편이 좋다. 2. 족욕의 놀라운 열 발산 능력. 시간이 없으면 목욕보다는 샤워가 좋지만 그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스위치는 족욕이다.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너무 더우면 몸에서도 땀을 내보내 열을 식힌다. 북유럽에서는 사우나를 한 다음 눈 쌓인 야외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니는데 심부 체온이 크게 상승했고 열을 발산할 때도 기준치보다 체온이 높은 상태라서 괜찮다. 하지만 열을 발산하는 주역은 몸통이 아니다. 열 발산은 표면적이 넓고 모세혈관이 발달한 손과 발이 주도한다. 그러므로 족욕으로 발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부의 열 발산을 도우면 목욕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목욕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지만 족욕은 그렇지도 않다. 목욕은 주로 심부 체온을 올리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이 크게 오르고 크게 내려가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족욕은 주로 열을 발산할 때 효과적이다. 체온은 크게 오르지 않지만 그만큼 심부 체온을 내리는데 기여한다. 취침 직전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쁜 직장인이 하기에 적합하다. 양말을 신으면 잠기운이 달아난다? 발이 차서 잠들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개중에는 양말을 신고 잔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린다. 냉한 체질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유전의 영향으로 혈관이 좁은 탓도 있다. 흡연도 혈관을 좁히므로 담배를 자주 피우는 사람은 대부분 냉한 체질이다. 어찌되었든 몸이 차면 손발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해 열 발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세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말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에는 일리가 있다.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한다. 잠들기 직전 양말을 벗고 열을 식혀 심부 체온을 낮춘다. 잔다. 라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은 양말을 신어도 발이 찬 경우가 많다.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결국 양말을 신은 채로 자거나 양말을 겹쳐 신기도 하는데 양말을 신은 채로 자면 발에서 열 발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발을 통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심부 체온을 낮추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쳐 결국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양말은 잠깐만 신거나 냉증이 심하지 않다면 잘 때는 되도록 신지 않는 편이 좋다. 양말은 신은 채로 자면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이나 마사지 등으로 평소에 손발의 혈액순환을 좋게 할 필요가 있다. 전기 담요나 찜질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속 따뜻하게 하면 이번에는 열이 쌓여서 열 발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사용한다면 자기 전에만 쓰자. 열이 올라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시점에 사용을 멈추고자 하면 열 발산이 잘 일어난다. 3. 실내 온도를 조절해 체온 효과를 높여라.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필요 이상으로 땀이 난다. 잠이 들면 저절로 체온이 내려가는 데다 땀까지 흘리면 과도한 열 발산이 일어나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결국 감기에 걸린다. 이는 여름 감기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게다가 온도가 높으면 보통 습도도 높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나지 않고 손발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잠을 설치게 된다. 고체온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여름에 잠을 설치거나 고령자가 수면 중에 온열 질환에 걸리는 것도 고체온증의 원인이다.
더울 때의 대책으로 수분을 섭취하거나 흡수성이 뛰어난 잠옷과 침구 사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체온증은 실내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반대로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열 발산도 이루어지지 않아 잠을 설치게 된다. 수면 때문에 고민이라면 발상을 전환해 실내 온도를 조절하자. 메밀 베개로 머리를 식혀라. 뇌의 온도는 신부체온과 매우 유사해 잠이 들면 역시 낮아진다. 그러나 신부체온의 변화는 논렘 수면과 렘 수면이 나타나는 동안 아주 잠깐만 일어난다. 수면 중 체온은 전반적으로 내려가지만 뇌의 온도는 렘 수면일 때 조금 올라간다. 렘 수면 중 꿈을 꿀 때 뇌는 깨어있고 뇌의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면 중에는 뇌도 쉬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온도를 낮추는 편이 좋다. 미국에서 불면증 치료를 연구하는 학자가 머리에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를 고안했으나 적당한 가격대의 물건은 좀처럼 구하기 어렵다. 대신 통기성이 좋으면서 머리의 온도를 식히는 용도로 메밀 베개가 효과적이다. 메밀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메밀 껍질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알갱이로 만든 베개를 사용해도 된다. 베개의 높이는 기도의 확보를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낮은 편이 좋다. 인면을 패턴화하는 뇌의 스위치. 비행기 위탁 수화물에 프레절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깨지기 쉬우므로 취급 주의해달라는 말이다. 수면도 외부 요소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취급 주의 대상이다. 우리는 추워도 더워도 잠을 설친다. 시끄러워도 안 되고 너무 조용해도 안 되고 밝아서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 어두워서 못 자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수면 환경이 중요한데 아무리 쾌적한 환경에 있다 해도 뇌가 일하면 잠들 수 없다. 뇌는 중요한 수면 스위치다. 뇌를 쉬게 해야만 잠을 잘 수 있다. 뇌의 휴식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 단계라서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빛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청색광을 쏘이려면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대고 계속 가만히 바라봐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청색광 때문이라기보다는 기기를 조작하면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뇌를 쉬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전에 생각을 멈춰야 한다. 수면의 천재는 머리를 쓰지 않는 법이다.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머리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뇌의 스위치를 함께 살펴보자. 1. 단조로움의 법칙.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니 살짝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보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잠이 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풍경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상황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으므로 뇌는 생각을 멈추고 지루함을 느껴 졸음에 빠진다. 단조로운 상태는 잠들기 위한 뇌의 스위치다. 가능하다면 의식적으로 단조로운 상태를 만들자. 자기 전에는 머리를 쓰지 않고 긴장을 푼 채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좋다.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집중하게 되는 추리소설보다는 지루한 책이 좋다. 지루함은 보통 환영받지 못하지만 수면에는 좋은 친구다. 지루함이 반복되면 뇌의 스위치가 꺼지고 깊은 잠이 찾아온다. 뇌의 관문은 이렇게 돌파하자. 뇌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선호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매번 성과를 거두는 선수가 시합 전에 언제나 같은 속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포즈를 취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선수는 시합 전에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합에만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수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끄고 자야 한다. 늘 자는 침대에서 매번 자는 시간에 똑같은 잠옷을 입고 평소와 다름없는 실내 온도와 조명 아래서 자자. 잠들기 전에 음악을 듣는다면 매일 듣는 단조로운 곡을 고르자.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 가운데 하나다.
침대는 잠자는 장소지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뇌에 심어주어 올바른 조건을 설정해주는 방법이다. 불면증 치료에는 효과가 있으나 불면증까지는 아니고 이미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라면 그것이 평소의 패턴이므로 반드시 그만둘 필요는 없다. 단 텔레비전 방송이든 책이든 자극이 적고 지루한 내용을 고르자.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은 위험하다.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이나 메일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되도록 피하자.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잠이 든다고 해도 황금시간 90분 동안 양질의 수면은 취할 수 없다. 2. 양을 세는 올바른 방법. 같은 행동을 반복해 수면을 유도하는 과정을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전해온 양을 세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어로는 양을 100마리쯤 세도 잠이 오지 않는다. 아나운서처럼 훈련받지 않는 한 양이 1마리, 양이 2마리라고 술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어로 양을 의미하는 히스지도 반복해서 발음하기 쉬운 단어는 아니다. 양세기는 원래 영어로 만든 수면 루틴으로 미국인이나 영국인은 10, 10, 10 하고 양을 센다. 10이 슬립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든가 10이라는 발음 자체가 쉽고 속삭이는 듯한 울림이라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설이 있다. 역 스위치, 다리를 떨면 잠들 수 없다? 전철에 탔을 때 잠이 오는 이유는 규칙적인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공간에서 졸음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철의 흔들림이 F분의 1 진동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다. 갓난아이가 기분 좋게 잠드는 요람의 흔들림도 마찬가지다. F분의 1 진동은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규칙적인 소리와 불규칙한 소리의 중간에 해당하는 소리를 가리킨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치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심장 박동, 호흡, 알파파, 논렘 수면일 때 뇌파의 리듬도 F분의 1 진동이다. 원래부터 우리 몸이 지닌 리듬은 대부분 F분의 1 진동을 따른다. 비슷한 원리로 다리를 떨어서 전철의 흔들림을 재현하면 잠이 오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다리 떨기로 F분의 1 진동을 만들어 완벽하게 전철의 흔들림을 재현해낸다 해도 수면의 스위치는 켜지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다리를 떨면 리듬을 만들어내려고 뇌를 풀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조로움의 법칙에 어긋난다. 단순히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잠이 오지는 않는다. 반드시 수동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수동적으로 리듬에 몸을 맡겨야만 잠이 온다. 수동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면 자기 전에 하는 운동도 생각해 봐야 한다.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질 듯한 기분이 들지만 집중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되레 잠에서 멀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경 쓰는 편이 좋다.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각성의 원칙. 알람은 2개를 맞춘다. 최고의 수면을 이끌어내는 각성을 만들려면 우선 잘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뇌와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는 어떤 시점에 일어나야 상쾌한 시작을 열 수 있을까? 책의 서두에도 적었지만 논렘 수면과 렘 수면 주기는 90분이므로 90분 단위로 수면을 취해 렘 수면이 나타나는 시점에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개운하다 라는 설이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1970년대에 보고된 연구 중 언제 일어나야 개운하고 하루의 능률이 향상될지를 조사한 실험이 있다. 실험에서는 새벽녘 렘 수면이 나타날 때 일어나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때 이후로 렘 수면이 출현할 때 맞춰서 일어나면 좋다는 90분 단위 설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실제로 수면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늘 규칙적이지도 않으므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90분 단위라고 확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론이다. 수면 주기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아침이 다가올수록 렘 수면의 지속 시간도 길어지므로 보통 렘 수면 시점이나 그 직후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다. 애초에 렘 수면이 출현하는 시점을 알아내기란 어렵다.
평범한 가정의 침대 옆에서 근전도, 뇌파,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일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지금은 수면의 깊이를 측정하는 수면 앱이나 손목시경 장치도 있고 같은 이론을 응용해 알람 기능까지 넣은 장치도 나왔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장치도 렘 수면을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기상의 여백 만들기다. 먼저 아침에 알람을 2개 설정하자. 만약 오전 7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한다면 6시 40분과 7시 2번의 알람을 맞춘다. 이때 6시 40분과 7시 사이의 20분을 기상의 여백으로 볼 수 있다. 아침 무렵에는 렘 수면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므로 20분 전후로 논렘 수면에서 렘 수면으로 전환된다. 알람 2개는 이 전환 시점을 공략하는 작전이다. 첫 번째 알람을 맞출 때는 아주 미세한 소리로 짧게 설정해야 한다. 렘 수면일 때는 잠에서 깨기 쉬우므로 작은 소리에도 금세 눈이 떠진다. 작은 알람 소리를 알아차렸다면 렘 수면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의미이므로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다. 이때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논렘 수면 중이라 한창 단잠에 빠져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첫 번째 알람 소리가 너무 크면 논렘 수면 상태에서 눈이 떠져 지끈거리는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알람을 못 듣고 지나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심하자. 7시에 2번째 알람이 울리면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람을 2개로 설정하면 첫 번째 알람이 울린 시점에 논렘 수면에 빠져 있더라도 기분 나쁜 기상을 피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렘 수면 상태에서 깨어날 확률이 1.5배 높아진다. 그렇다면 다시 알림 기능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다시 알림 기능으로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여백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잠에서 깨기 힘든 논렘 수면 시점에 몇 번이고 경고음이 울리니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없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는 생리적으로 렘 수면이 늘어나는 시간대이므로 개운하게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반대로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라고 해도 9시까지 자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해 체온도 상승하고 몸이 일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잠을 유혹하는 물질의 분비를 줄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날씨에 상관없이 아침 햇빛을 쏘이자.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르지 말아야 할 행동 습관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크다. 햇빛은 멜라토닌 억제에 크게 기여한다.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만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밖에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지금은 가장 친숙한 아침에 뜨는 해를 최대한 활용하자. 햇빛이든 인공불빛이든 빛을 감지하는 기관은 눈이다. 인간의 망막에는 멜라놉신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멜라놉신이 470나노미터라는 특정한 파장을 띤 빛을 감지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된다. 이러한 작용은 시각과는 별개이므로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 햇빛을 쏘이기만 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땀은 되도록 많이 흘리지 말자.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점이다.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점은 좋지만 체온이 지나치게 오르면 땀이 나면서 열 발산이 일어나 체온이 원래보다 더 낮아진다. 우리는 이것이 졸음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을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모처럼 체온의 리듬을 맞추었는데 격렬한 조깅으로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선 안 된다. 무엇이든 적당해야 좋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달리기보다 빠르게 걷기를 추천한다. 적어도 땀 범벅이 되는 운동만은 피하자. 저녁을 거르는 생활은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각성물질인 오렉신은 뇌의 시상하부라 불리는 곳에 있는 세포에서 분비된다. 굶으면 오렉신의 분비가 촉진되지만 식사를 하면 오렉신의 활동이 저하되고 각성 수준도 약해진다.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녁을 걸렀으나 잠이 오지 않아서 오히려 밤에 폭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야근 중에 이상할 정도로 배가 고팠던 적도 있을 것이다. 오렉신은 식욕을 좌우하는 동시에 각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저녁을 걸으면 오렉신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식욕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신이 말똥해져 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을 굶기면 먹이를 찾는 탐색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오렉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면증 생쥐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탐색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식욕과 수면의 관계를 말해준다. 게다가 오렉신은 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하고 체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녁을 걸으면 오렉신이 증가해 식욕이 늘고 잠을 설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온갖 질병에 빈틈을 드러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일 만큼 위험하다. 저녁을 걸으면 수면과 건강에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일뿐이다.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읽어드렸습니다.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질 좋은 수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의 첫걸음은 질 좋은 수면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